안녕하세요. 정법은 정선호구. 오늘은 제11강이고요.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 대표기관인 국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 세 기관의 상호관계를 권력 분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학습을 하고요. 이와 더불어 헌법재판소까지 배우게 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 첫 번째 입법기관인 국회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국회의 역할과 그 권한을 이해할 수 있다. 역할이라는 용어는 알아요. 권한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면 권한은 어떤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입니다. 즉 내가 어떤 힘을 발현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정당한 권력이라는 점. 그래서 국회가 이 권한을 쓰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 국회의 역할과 권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가겠습니다. 2020학년도 능주고등학교 축제 운영 계획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학생회장 그리고 입법위 그러기 사법위가 모여서 토론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연도에는 동아리별 활동을 추가하기 위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왜 능주고등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 운영의 계획안을 학생자치회의를 통해서 심의, 의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감을 잡았겠지만 물론 직접 참여하게 되는 주체가 되는 학생들이 전부 모여서 결정하면 좋습니다만은 다 모일 만한 시간과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사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국민, 여기서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학생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자치회에서 모여서 대신 대리죠. 대리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와 같은 거일 것 같아요. 1박 2일로 하겠습니다. 동아리 부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학급 퍼레이드를 운영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운영이 되니까 법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회의를 통해서 행위 규범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배우려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행위 규범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른바 법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국회의 역할과 권한 이제 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회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른바 지위라고 합니다. 국회에서의 헌법상 지위는 명심하셔야 될 단어가 하나 나오네요. 국민의 대표성입니다. 자, 국민의 대표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의사를 대신 전달해 주겠죠. 그래서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입법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세 번째는 국가의 중요한 의사가 있고요. 국가의 중요한 중대사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대신 의사결정을 하는 대의기관에서 그 대의기관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행정부를 구속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정통제기관의 성질까지 가지게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요. 국회는 헌법에서 어떤 지위를 부여하고 있냐면 대의기관으로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입법기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대의기관의 성질이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의기관이기에 국정통제기관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국회 헌법상 지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대의기관, 가로 열고 국정통제기관, 그 다음에 입법기관 정도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정치 형태를 의회주의라고도 정치학에서 부릅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보고 갈게요. 입법기관은 법률을 만들고 개정합니다. 그리고 헌법도 개정하는 역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회에서 합니다. 반드시 입법기관 중에 법률안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헌법 개정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아하, 헌법은 개정을 할 수 있고 법률은 만들 수도 또 개정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두 가지 명확하게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국민의 대의기관이면서 입법기관이고 국정통제하는 기관에 국회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원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의회, 국회라고 하는 곳이 입법부의 지위를 가집니다. 이와는 별건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 가까운 나라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양원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의회가 입법부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원제의 두 의회는 상원, 하원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많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정치학에서는요, 다원제라고 합니다. 양원제뿐만 아니라 3개, 4개, 5개가 될 수가 있다라고도 나와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건 양원제밖에 없어요. 이유는 2개 이상의, 즉 3개 이상을 구태여 만들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양원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됐습니까? 입헌 군주제에서 상원은 보통 귀족층의 상류층을 대변했고요. 하원은 서민들을 포함한 중하류층을 대변했던 겁니다. 시민혁명을 통해서 국민이 주인이 되긴 했으나 이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 흔히 말하는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구간이 생겨버렸고요. 그 자본가를 대신했던 사람들이 상원, 그 밑에 있던 노동자들을 대신했던 사람들이 하원의 틀로 유지가 되어 왔던 거예요. 물론 지금은 꼭 그렇다 할 수 없이 그냥 어떤 목적과 역할에 따라서 양원, 하원을 분리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꼈고요. 민족성, 특수성에 의해서 한 개만 있어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단원제로 유지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회라고 하는 기관 하나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원제, 양원제 이런 차이가 있네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구성된 단원제 국회의 대한민국은 그 속에 1인 1인 체제들이 있는데 우린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요. 임기는 4년이면서 의원수 200명 이상을 갖출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불체포 특권은 뭐냐면 회기 중입니다. 지금 실제로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요. 국회의 동의 없이 그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즉시 범죄를 저질렀던 현행범이라고 부릅니다만은 현행범을 제외하고서는 무조건 이 사람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는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검찰 등이 어떤 수사의 목적을 가지고 혹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부당하게 체포, 구금을 해버리면서부터요.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역할인 국민의 대리성, 대의기관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우리 기존의 정부였던 4공화국 혹은 5공화국에서 있어서 왔었습니다. 독재, 군부 독재 시절에요. 그래서 이런 특권을 막고자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또 이런 것을 보고 일부 사람들은 비꼬기 시작합니다. 방탄국회다. 범죄를 저질러도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체포 특권을 부여했던 연유는 그렇죠.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의기관이기 때문이죠.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 과한 언변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과한 행동을 할 수 있으나 이건 결국은 국민의 대표로서 한 거지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책임을 면해주는 겁니다. 왜 책임을 면해주는 게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3단원 넘어간 다음에 4단원 가면 배우게 될 건데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법해야 되고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정리해 볼게요. 단원제인 국회 안에는 각각의 개인으로 된 국회의원이 있다. 이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며 임기는 4년이고 의원수는 200명 이상이 되게 돼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주요 조직으로 가겠습니다. 자, 교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보통 반장 1명이고 혹은 지금 능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반장 1명에 부반장이 1명이지만 여기 국회라고 하는 것은
반장 1명에 부반장 2명을 데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명의 국회의장과 2명의 부의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뭐 상임위원회 혹은 특별위원회, 효율적인 전문적 안건심의, 위원회 중심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이 와서 어떤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개인의 국회의원이 하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떠한 단결해서 단체 조직으로서 단결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물론 모든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생각을 다 들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국민과 너무나 다양한 생각이 있고 사회는 또 더욱더 복잡하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들어주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현실성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자라고 해서 위원회 중심주의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항상 존재하는 위원회를 상임위라고 부르고요. 필요에 의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특별하게 만들어지는 위원회를 특별위원회라고 부르며 이와는 상관없이 국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20명 이상 모여서 만드는 단체가 있는데 이걸 교섭단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교섭단체는 위원회는 아니지만 위원회적 그 성질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명확히 기억은 나진 않는데 국회 운영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있고 정무위, 기획재정위,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 교육위,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선생님이 정확히 기억은 하진 않지만 약 20여 개 이상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좀 복잡했습니다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회는 의장단, 의장 1명과 2명의 부의장이 있고 그 개별로서는 국회의원이 있다. 국회의원은 임기 4년으로 200명 이상 하게 돼 있으며 현재는 300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어요. 특권으로서는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다. 단 이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 현재 범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은 제외다. 주요 기관으로서는 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다. 본회의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심의를 할 때 어떠한 안건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것을 먼저 조사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주는 합의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회는 위원회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항상 존재하는 상임위와 특수한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발생이 되는 특별위가 있다. 그리고 이와는 별건으로 국회 의사 진행에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20명 이상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모임이 있는데 이곳을 교섭단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모여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어떤 상임위나 특별위에서 무엇을 합니까? 당연하죠. 회의를 합니다. 이 국회회의를 본회의라고 하고요. 당연히 이 본회의에서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은 표결이라고 합니다. 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안건과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필요한 수를 의결종족수라고 합니다. 이 의결종족수의 인원은 선생님이 뒤에 가서 배우게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국가의 중대사일 때는 전체 제적위원, 전체 인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요. 찬성한 제적위원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할 때만 보통 통과가 되게 안건으로 채택이 되게 돼 있는 등의 이러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정기회라고 하는 게 있나 보네요. 정기회는 뭐냐면요. 무조건 열어야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무조건 열어야 되고요. 매년 9월 1일 날 엽니다. 그래서 100일 이내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들 자세히 보시면요. 약 4월부터 8월 전까지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보시면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보내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정기회가 9월에 열리기 때문이에요. 왜 9월에 열리냐면요. 상징성이에요. 대한민국의 상징성. 사실 9월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나라 입장에서는 다음 해를 준비해 갈 시기예요. 정부가 나라 살림을 위한 계획표죠.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 제출하면요. 국회에서는 이 정기회라고 하는 통해서 이 정부가 실제로 이 예산이 정확한지 심의, 의사를 나누고요. 심사숙고해서 의사를 나누고 의결, 그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래야 미리미리 나라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절에는요. 지금까지 돈을 옳게 썼고 있는지 확인도 합니다. 이걸 국정감사라고 부르고요. 국민들이 TV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국회의원들이 막 큰 소리로 호통치면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국정감사라고 하고 특정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혐의가 발견됐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국정조사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나 보네요. 그 다음은 임시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임시회도요. 마찬가지로 법안도 만들고요. 국정 처리도 합니다. 근데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냐? 반드시 기억해 놓으십시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자, 임시회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 1번은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지금 국회로 생각해 볼게요. 현재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20대 국회에서는 300명이었습니다. 300명의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그 인원수가 이상이 요구를 하면 열리고요. 그와는 별건으로 대통령이 단독으로 요구했을 때도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정말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힘을 갖고 있구나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추가적으로 선생님 본회의라고 하는 내용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본회의는 뭡니까? 자, 본회의라고 하는 것은요. 국회에서요.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국회의원의 일반적으로 5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열릴 수가 있어요. 총 300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60명 이상이 모여야 되는 거죠. 자, 본회의라고 하는 것은 정기회와 임시회와 또 다른 세 번째의 개념인 본회의가 아니고요. 정기회라고 하는 것이 열리게 되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이름이 본회의고요. 임시회라고 하는 게 열리게 되면 그때 하고 있는 회의를 본회의라고 합니다. 법안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최종 처리를 할 때 여러 가지 국정감사와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럴 때 열리는 회의를 본회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회의가 꼭 본회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정기회나 임시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혹은 어떤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 아하, 저게 본회의구나. 선생님,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회의가 본회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그렇죠. 표결을 통해서. 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걸 보면서 아하, 지금 저게 정기회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하는 기관인데 본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 방식은 표결이다. 정기회 100일 이상 열려야 되고 9월에 이루어지며 임시회 30일 이내에 발생한 지 30일 이내에 회의가 끝나야 되고 대통령이거나 혹은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해야 된다. 주로 하는 역할은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거나 국정을 조사 혹은 감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방금처럼 결정된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은요. 막무가내로 진행되진 않아요. 반드시 세 가지 원칙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의 공개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회기 계속의 원칙. 그리고 하나는 안 적었어요. 왜 안 적었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렇죠. 영상을 듣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적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영상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거 하는 게 있습니다. 일사부재의. 자, 먼저 하나씩 천천히 보겠습니다. 회기 공개 원칙은요. 말 그대로 회의를 공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밀실에서 법안을 처리해서 통과시켜버리면 당연히 그 법안에 대한 민주성이 없죠.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개하는 게 원칙이에요. 두 번째,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한 회기, 정기회건, 임시회건 의사결정이 되지 않은 안건은 다음 회기에 계속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회가 아무리 열심히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고요. 혹은 어떤 조사를 하려고 해도 특정 이슈가 터지면 쉽게 합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슈 때문에 인간의 의사결정에 가치가 포함되게 되면 서로 간의 감정 싸움이 되고 그러면 다른 법안들은 뒤로 밀려나게 되겠죠. 만일 의논되지 못한 그런 안건들을 폐기하게 되면 억울한 분들이 생기게 되고 또 다시 안건을 올려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즉 비효율성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한 회기에서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자동으로 심의하게 한 거.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별표 있으면 여러분들 치고 싶은 만큼 5억개 치세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다시 의논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서 국회에서 한번 이건 통과하지 않습니다 라고 결정된 내용이 있어요. 부결이라고 합니다.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 아니 붙여 써가지고 부결이라고 하는데 부결은 같은 회기 중에선 다시 발의할 수도 없고 제출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혹은 국회의원이 자신이 통과시키고 싶은 안건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부결되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올려버리게 되면 국회의 진행이 죄송합니다. 장애가 있겠죠. 혹은 진행을 나가지 못하겠죠. 이런 행위를 막고자 일사부재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물론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건 국민의 의사결정, 국민의 대의권 아닙니까? 그래서 수정하고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제출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국회 운영의 원칙은 첫 번째, 회의 공개의 원칙, 두 번째, 회기 개석의 원칙, 마지막,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국회의 정당한 권력, 권한 하겠습니다. 국회, 원론으로 돌아가서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입법에 관한 권한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법률을 제정하거나 혹은 개정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 10명 이상 또는 행정부가 그 법률의 필요성에 의해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상임위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본회의에 의결돼야 되고 대통령이 공포해야 된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발의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발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행정부가 제출할 수 있답니다. 의원 내각 제출 요소겠죠.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의를 하면요. 국회의장한테 갑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이걸 받아요. 봤을 때 이건 필요한 법률이다. 그러면 관련 상임위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걸 관련 상임위 회부라고 부르고 이걸 받은 상임위에서는 이게 맞는지 심사 혹은 조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표결을 위해서 본회의로 보내게 되고요. 이 본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의사결정을 하면 이 결정된 사항을 정부로 이송을 하고요. 정부가 공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걸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라고 합니다. 자, 표를 보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요. 자, 법률안 제출부터 보겠습니다. 1번, 국회의원 10명 이상 있어야 된대요. 2번, 행정부 있어야 된대요. 물론요, 국회의원 10인 이상을 위원회라고 써도 이것은 정답에 준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앞에서 배웠다시피 우리나라 국회는요, 위원회 중심주의입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봤을 때 혹은 교섭단체가 봤을 때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면 발의를 하겠죠. 그러면 국회의장한테 갑니다. 국회의장이 받아서 오호 이건 필요하네? 상임위로 회부를 시키면 상임위가 심사를 하겠죠. 좋습니다. 이거는 법안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본회의로 보냅니다. 상정이라고 부르고요. 본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거를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는데 이걸 의결종족수라고 합니다. 자, 최초 의결부터 갈게요. 우선 제적위원회 가반수가 나오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20대 국회 300명입니다. 150명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150명 이상 출석을 하셨다면 그 150명 중에 또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150명 이상 출석을 하시고 그 150명 중에 75명 이상이 찬성이 돼야 의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의결이 되면 의사결정이 되면 이제 법률로서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정부로 보냅니다. 그럼 대통령이 이런 법률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행위규범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포를 하게 돼 있고요. 15일 이내에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가지고 있는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대통령은 개정이 된 법률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국회의장한테 갑니다. 국회의장이 봤을 때요.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뭐예요? 다시 보내게 되는데 이것을 재의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재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의결 종족수를 보시면 전체 인원의 또 과반수가 찬성을 하셔야 되고 이 과반수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대요.
최초 의결할 때는요. 전체 300명 중에 2분의 1인 150명이 찬성을 하고 그 150명 중에 절반인 75명이 동의를 하면 이루어졌는데 재의결에서는 300명 중에 150명이 찬성을 하고 150명 중에 3분의 2인 100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만 다시 의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재의결이 됐을 때는 대통령은 더 이상 법률안 거부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포를 하고 법률이 시행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절차를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발의라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법률안이라고 하는 걸 제출하는데 될 수 있는 주체는 첫 번째 원래 국회의원 10명 이상 혹은 위원회 혹은 교섭단체, 두 번째 행정부요. 국회의장한테 갑니다. 그럼 국회의장이 상임위로 회부하죠. 상임위에서 심사를 합니다. 필요하다 싶으면 본회의에 의결을 보내요. 본회의로 의결 갔을 때 필요한 거 의결 정족수요. 최초일 때는요. 과반수 출석과 출석하신 분들 중에 과반수 찬성이요. 그래서 결정이 나면 대통령, 정부로 이송하게 되는데 이때 법률안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환부 혹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갔을 때 국회의장이 폐기시킬 수도 있고요. 국회의장이 받았을 때 이건 무조건 필요하다. 이건 국민을 위한 거다 싶으면 다시 제의하게 되고 그때 필요한 의결 종족수는 전체 제적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시고요. 찬성하신 분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셔야지만 재의결되고 이 재의결된 거는 더 이상 법률안 거부권을 사용할 수 없이 법률이 시행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법률의 제정 혹은 개정 절차입니다. 자, 입법에 관한 국회의 권한 중에 첫 번째 법률의 제정과 개정 배웠죠. 그럼 두 번째 헌법 개정 가겠습니다. 헌법의 개정 굉장히 중요하죠. 왜? 법 중에 법이고요. 모든 법률의 시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헌법 개정 절차는요. 발공, 의투공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빨간색 공은 의투의 공이야. 선생님은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발의, 공고, 의결, 투표, 공포. 이 절차를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먼저 발의할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주체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재적수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셔야 돼요. 20대 국회 300명이죠. 재적수가. 그러니까 150명 이상이 동의를 하거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발의를 하면요. 그 내용을 국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립니다. 이걸 공고라고 하고요. 대통령이 20일 이상 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알리는 일자를 지정을 하면요. 그 기간 안에 국민들은 열심히 그 개정되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 공고 절차를 구태여 놓은 이유는 뭐냐면 헌법의 주체, 당연히 국민이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국민주권주의가 여기서 발현되게 되는 거죠. 국민에게 공고됐던 이 헌법 개정안은 이제 국회로 갑니다. 국회로 가서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과연 입법기관이며 대의기관인 국회도 동의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들은 입법에 관한 권한의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 표결을 하는데요. 표결은 제적위원, 보통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발의를 하면 그 인원 중에서 그 참석한 인원 중에서 출석한 인원 중에서 일반적으로 됐지만 국회 의결만큼은 다시 제적위원으로 갑니다. 전체 300명 중에서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이 동의를 하셔야 돼요. 동의를 하면 통과가 되는 거겠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국회 의결에 별표를 쳐놓으셔야 됩니다.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여러분을 아마 괴롭힐 수 있을 거예요. 5월쯤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의결까지 끝났습니까? 그러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법률이라면 끝이 보였어요. 국회 의결되면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은 달라요. 국민투표까지 통과해야 됩니다. 조건이 있어요. 밑에 나와 있죠. 의결 정족수 보십시오. 투표율이 50%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투표율 중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자, 국민투표의 대상자는요. 국회의원 선거권자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권 나이가 하향되면서 18세,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18세에 준하는 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참고로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제9차 개헌의 국민투표의 참여율은 93%가 찬성했어요. 실제로 선거했던 사람은 전체 선거권자의 78%가 선거에 참석을 했고 이 투표했던 사람 중에 93%가 찬성의 표를 던졌는데 여러분들 93%면요. 나중에 정치학을 공부하게 되면 알겠지만 거의 독재 국가의 형태의 찬성률입니다. 어느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마나 절박하고요. 얼마나 필요했으면 93%의 염원을 담아서 결정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약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요.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보다 더 조심히, 보다 더 신중하게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과연 선생님은 실제로 이번 정부에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 절차가 너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시행될지 안 될지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되고요. 학습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 시행되진 않아서 안타까울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국민투표까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공포가 남았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법률은 15일, 제 의결시는 5일 발표를 해야죠. 공포를 하면 이루어졌지만 헌법은 달라요. 왜?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국민주권주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 결과가 발현된과 동시에 그냥 그 상태에서 바로 새로운 헌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포가 실제로 요건 중에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필수 절차입니다. 근데 국민투표와 동시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안, 발의하죠. 국회의원,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 사실 알려야 됩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20일 이상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겠죠.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별표는 쳐주시고요. 국민투표를 시행합니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시고 투표를 하시고 투표하신 분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시면 즉시 그 사실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헌법이 시행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어렵죠? 헌법의 개정 빨간 공은 의투의 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권한입니다. 국정 통제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자, 국정 통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국가 정책을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감시 및 통제라는 말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돈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재정에 관한 권한 보시면 예산을 심의, 얼마 쓸 건지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잘 썼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부여할 때 종목과 퍼센테이지 등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권한 국회가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이에요. 앞에 국회 회의부에서 짧게 이야기했었는데요. 국정감사는요, 실질적으로 국가 정책 전부를 아울러서 보는 거고요. 국정조사는요, 특정한 사안만을 꼬집어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국정감사 시즌이야. 아하,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는 거구나. 최근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뭐 세월호 사건 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이런 국정감사 및 조사는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기억하려는가 모르겠어요. 조사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했어야 되는데 뭐 기억 안 나시면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사에 관한 권한입니다. 보통 승인권이라고도 부르는데 행정부의 국정 승인에 대해서 국회가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과 같이 뭐 공직자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읽고 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 3인 혹은요 중앙선관위 3인 고위 공직자 임명 장관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 해임 건의하고요. 탄핵 소추 의결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에 대한 인사검증 등이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탄핵 소추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검증입니다. 인사청문회. 특히 탄핵 소추 같은 경우는 해고한다는 개념이에요. 누구를? 대통령을 혹은 고위공무원을 어떻게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 옳지 아니한 행동,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을 해임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 권한을 탄핵소추라고 불렀고요. 자, 많은 사람들이 지난 강의를 듣고, 많은 사람 아니에요. 실제로 한 분이었어요. 한 분이 선생님한테 질문했습니다. 비공개로. 선생님, 탄핵소추권은 어떨 때 쓰고요? 해임건의권은 어떨 때 씁니까? 그 기준은 이제 여러분들 시험하고는 좀 멀어져요. 이제 법 전공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해임 건의와 탄핵 소추의 결정적인 차이는 위법성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를 했죠. 위법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사와 반했습니까? 그러면 해임 건의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해임 건의권이 없습니다. 국무총리, 행정부 이의자인 국무총리까지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을 내리는 경우는 탄핵 소추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게 한다라는 의미의 하야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행정부 공무원들을 탄핵 소추하거나 해임을 한다는 것은 무능하거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때 쓰는 카드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탄핵 소추권 같은 경우는 직무상 위법 행위를 했는데 이게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탄핵 소추하게 되는 거예요. 탄핵 소추하는 순간부터 그 행정부 객체는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탄핵 심판 절차가 도입될 때까지 무기한 정지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자, 해임 건의권 같은 경우는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국회가 내면서 실제로는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되게 어렵죠?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인사에 관한 권한 중에서 지금 보시면 헌법재판관 3인, 중앙선거위원회 3인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서 그 사람들을 임명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헌법재판관 3인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 기관에 또 3인을 임명을 해서 상호 견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왜? 독립된 기관이에요. 헌법재판소하고 중앙선거위는. 이건 또 뒷줄에 가서 자세히 배울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임명에 관한 동의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명에 동의를 해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그 임명이 윤허라고 하는데 허가가 되게 되는 겁니다. 5명이 있거든요.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만 꼭 기억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임명 동의권 반드시 국회의 임명이 있어야지만 되는 사람들 1번 국무총리입니다. 2번 감사원장이고요. 3번 대법원장, 4번 대법관, 5번 헌법재판소장이에요. 다시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임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인사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임명에 대한 동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장관, 국무위원인데요. 장관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을 해버리면 그냥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헌법재판소장이나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등은 아무리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을 하려고 해도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구분이 되신가요? 여러분들 여기 국회가 가장 양이 많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다른 부분 학습할 때 1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3 혹은 5를 공부해야 되는 굉장히 강력하고 의미 있는 기관입니다. 반드시 국회의 권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입법에 관한 권한 봤습니다. 두 번째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봤어요. 그럼 세 번째 그 밖의 권한 갑니다. 조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체결하고 비준하는 동의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대요. 대통령의 김국권이 있으면 그걸 통제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이 있대요. 되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지는 않지만 간혹 물어보는 게 조약의 체결 비준 동의권입니다.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의 주체로서요. 국가 간 문서에 의해서 합의하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면 코로나 키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특정 국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한테 도움을 줄 테니까 너희도 나중에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라. 라고 하는 것을 문서를 통해서 명시적인 합의를 했어요. 그럼 그걸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요. 정권을 위임받은 자, 만약에 그 자리에 대통령이 가지 않고 어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졌다고 한다면 그렇게 전권을 위임받은 자가 서명한 국가 간의 조약 따위에 대해서 대통령 또는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어허 이런 일을 하셨군요 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비준이라고 하는데 이 비준할 때 반드시 국회가 동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가 동의하는 절차가 국민들도 합의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바와 같이 조약을 체결했고 체결한 이후에 비준했으면 그거를 국회가 동의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전제 상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경제를 긴급하게 통제하거나 혹은 재정을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옳고 그름에 대한 통제를 국회가 할 수 있고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사면시켜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입법부가 만든 국회가 만든 법률을 가지고 사법부가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그럼 행정부인 법무부가 그 사형을 인도되기 전까지 집행되기 전까지 교도소에서 그 사람을 권리를 박탈하고 자유권을 박탈하고 징역에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이건 안 되겠는데 하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걸 사면이라고 하죠. 이런 사면권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해야지만 그 효력을 갖게 된다 정도가 있는데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조약의 체결 비준도 반드시 국회가 동의하게 돼 있다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다른 강의에 비해서 강의 시간이 굉장히 길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국가기관은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강력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렇게 명확하게 국가기관을 공부하셔야지만 우리의 기본권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1회 정도로 공부를 했다면 국회, 처음 나오게 되는 국가기관인 국회는 적어도 3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머릿속에 들어오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권한 중에 입법에 대한 권한, 법률과 헌법, 국정 통제에 관한 권한 정도는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추경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목을 보니까 본회의 통과했대요. 어허? 정기 아니면 임시회겠구나. 근데 지금 9월이 아니잖아요. 임시회를 열었나 보네. 상당한 이유가 있었나 보다. 11조 7천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예산을 모았구나. 예산을 결정했구나. 이건 뭐예요? 국정 통제의 기능 중에 그렇죠. 재정에 관한 권한이죠. 무엇을 통해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그래서 아하 이런 정책이나 이런 안건에 대해서 결정을 했구나. 국정 통제 기능을 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이야기네요. 정리가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우리나라 정부 운영의 합법적 근거가 나오네요. 심재철 국정조사 상당한 이유가 있고 어떤 특정한 사안인가 보네요. 특검서 대통령 연루 나오면 탄핵을 추진하겠대요. 그렇죠. 국회는 탄핵을 소추할 수 있죠.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가 한다고 선생님이 간략하게 얘기해 줬죠. 이런 것들도 역시 뭐예요? 그렇죠. 권력 상호 간 균형을 갖게 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이죠. 이것도 역시 뭐예요? 국정 통제 기능이겠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현재 뉴스는요. 입법이나 혹은 법률의 제정, 개정 그리고 헌법의 개정 등 입법에 관한 권한이나 그 밖의 권한이었던 조약의 체결 비준보다는 국정 통제 기능에 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국가기관 간 상호 견제를 해야지만 결국 기본권 보장에 대한 명확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신문 기사를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나 혹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이구 이런 국회들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이걸 왜 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이런 국정 통제 기능을 통해서 상호 견제하게 되는 거고요. 이 상호 견제가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점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문 기사가 많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을수록 우리의 기본권은 더욱더 확고히 보장이 되고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국회의 역할과 권한을 정리했습니다. 공식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국회는 굉장히 많은 권한이 있었습니다. 입법 기능이 있었고요. 입법에 관한 권한, 두 번째 국정 통제에 관한 권한, 세 번째 그 밖의 권한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한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게 오늘의 공식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입법이 중요했을 것이다. 아, 선생님 그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사 발현에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우리 정법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법은 정선호구 제11강 국회였고요. 다음 시간엔 제12강 대통령과 행정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진로 연계 희망 과목을 골라드는 재미가 있는 학생 중심 학교혁신 전남 화순 능주고등학교였고요. 튕기고 있는 저는 정선호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